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도 있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대한민국이 왜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좀 찝찝하게 안고 있었던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런 게 왜 한국에서만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지? 근데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찝찝함만 안고 있었어요. 그 현상이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비율에 있었습니다. 증가율상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가계부채만 엄청나게 높아지고 정부 부채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요. 부채가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돈 풀기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돈 풀기의 주체인 정부가 왜 한국은 정부 부채가 쌓이지 않고 가계부채에 이렇게 많이 쌓일까? 라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찝찝함만 안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는 치솟는데, 세계 1위 수준으로 치솟는데, 정부 부채는 많이 안 늘어나는 것일까? 똑같이 돈 풀고 하는데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정부 부채는, 야, 우리가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돈을 많이 안 풀었겠지.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데에는 우리나라만 유독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가계부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비교한 거예요. 주택가격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주택가격이 폭등했어요. 지금 나오는 지표 이상으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가격의 상승률 대비해서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혀 연관성이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3.4% 올랐습니다. 한국은 9.4%가 올랐어요. 즉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은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가셔야 됩니다. 주택가격이 올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일단 팩트 체크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정부 부채는 안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 풀기를 많이 안 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입니다. 국가 규모에 대비해서 나오는 정부 부채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율의 상승률이 타 국가보다 낮았다라는 거를, 정부 부채를 단순하게 많이 발행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 풀기는 했으면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러한 돈 풀기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근거는 진보예요. 이 돈풀기 이론적 근거인 MNT는 일반적으로 진보 쪽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이론을 행합니다. 그래서 중국,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진보 정당인 미국, 또한 한국, 가장 주체적으로 돈풀기를
제일 먼저 한국이 시작했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있었을 때 돈 풀기 할까 말까 할 때 한국은 엄청나게 돈 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런 안정적인 정부 부채가 돈 풀기를 안 해서다? 적게 해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증가량에 대한 부분의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정부 부채가 안정적인 이유는 한국은 세수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이걸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적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쌓이고 정부가 돈을 많이 발행하고 그만큼 세수를 많이 확보하면 정부 부채는 줄어들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계 부채 증가율이고요. 안정적인 부채 증가율이에요.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은 정부 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데에 비해 한국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반대로 정부 부채는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왜 그럴까? 일단 높아지는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율은 부동산 집가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한국만의 특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일단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안정적인 부채 증가율은 돈을 적게 풀어서가 아니다. 돈풀기의 이론적 근거인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돈풀기는 했으면 더했다. 정부 부채 증가가 안정적인 이유는 한국은 세수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수 확보가 높아진 가계 부채 증가율에도 이어집니다. 즉, 한국이 안정적으로 정부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 세금 정책 때문, 그러니까 세금 정책 때문에 세금을 전 방위에서 좀 과도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다 국가 대비해서 돈을 똑같이 풀어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점은 이러한 세금 정책들이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그냥 논리 구조만 따진다면 정부 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하는 꼴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예를 들게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특히나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시다. 10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수요와 공급대로 해서 세금을 걷지 않았을 때, 세금 논리가 없었을 때 수요와 공급으로 통해서 10억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너네 이거 팔 때 5억에 샀으면 10억이네 현재? 5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 그러면 절반인 2억, 절반이 2억 5천은 우리에게 줘. 라고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어서 12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논리대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12.5억이 형성이 돼서 매수를 누군가가 하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가격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세금을 내는 주체는 당연히 판매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는 매수자입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된 가격에 매수한 매수자가 과세된 세금에 얹게 된 이 매수자가 이 세금 부담을 얹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장 논리상 세금이 다 없다고 가정하고 형성된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5억에 샀고 난 10억에 이제 팔려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너네가 여기에서 판 시세 차익 5억은 5억 중에 절반은 우리에게 내놔 라고 하게 된다면 시장은 이렇게 팔하면서 부동산 세금의 부분만큼 가격에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된 가격에 이전된 세금치는 판매자가 아닌 매수자에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판매자가 아닌 매도자가 아닌 새로 사게끔 이렇게 형성된 가격에 사는 매수자가 이 세금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수자가 그냥 현금으로 삽니까? 아니죠. 대출 땡겨서 사잖아요. 특히나 부동산은. 즉, 매수자가 떠안는 이 세금은 가계부채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매수자가 떠안는 이 부동산의 세금은 가계부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를 그러니까 돈을 걷는 거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 오신 겁니다. 정부 부채를 이렇게 재산세,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세금 정책으로 많이 부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 부채가 가계 부채로 이전하는 꼴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이번에. 물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중에 많이 돈이 풀렸고 금리가 낮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투기들이 들어갔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세금 이렇게 이빠이 때려놓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좋은 사람이 뭘까요? 부동산 가격 오르고 거래량 터지면 제일 수혜자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려놨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돈을 엄청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벌린 돈은 결국에는 가계부채로 이전되는 꼴이에요. 정부 부채가 가계부채로 이전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에서만. 이해하셨나요? 즉 세금 규제 때문에 이 세금 정책 때문에 똑같은 나라들 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한국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정부 부채는 안정적이고요. 왜냐면 돈 가격 오르면서 세금 때려놓은 것도 다 걷어버리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부 부채를 가계 부채로 이전하는 꼴이 된 거죠.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 제끼어도 이해하셨나요? 이 지금 기이한 구조가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위기가 찾아온다에 이제 거의 근접했습니다. 모든 글로벌 금융 위기는 가계부채에서 옵니다. 정부 부채에서 온 금융 위기는 없었어요. 진짜 뭐 개발도 베네수엘라 같은 게 아니고서는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금융 위기는 부실 가계부채에서 일어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급증한 가계부채는
일정치 정부 부채가 가계 부채에 이전하면서 생겨난 급증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논리대로 형성된 건전한 부채가 아닌 정부가 개입하면서 생긴 비이상적인 가계부채는 위기로 이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앞으로 잘 한다면 이러한 대한 원인 분석을 잘 하고 해결해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특히나 진보 정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정권에서 갖고 있는 MMT 이론 있잖아요. 진보 쪽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무한 양적 완화의 이론적 근거되는 MMT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한테 주면 정부는 싼 값에 돈을 사서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소비를 많이 이뤄내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이뤄내요. 이러한 사이클로 보는 세상 흐름이고요.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이 생기면서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세금으로서 확보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MNT 이론이에요. 즉 세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이론인데 이 세금 확보를 식폐했다라고 봐요. 한국은 재산세 이렇게 많이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MNT 이론상 근본이 되는 소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내서 안정화시켜야지 자산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서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 부채를 가계 부채로 이전하는 꼴로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을 토대로 해서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정권에 지금 진보 쪽에서 제일 유력한 게 뭐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지금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어진다면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 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하면서 쌓이면 그리고 금리는 올린다? 절대 감당 못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오늘 설명한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